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산업 기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희중 기자입니다. 한 기업체 직원이 경쟁업체의 핵심 기술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국가의 정보기관원은 첨단 기술 보유 업체 간부가 해외 출장지에서 묵고 있는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 비밀 문서를 빼내갑니다. 외국에서는 이같이 국가의 정보기관까지 가세한 산업 스파이 활동이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 활동에 인공위성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체에서 방출되는 물질들에 대해 인공위성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수집된 자료가 분석되면 그 기업의 제품들에 관한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4년 일본 미쓰비시 상사가 포항제철의 생산계획서를 빼내려다 적발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7건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고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비밀 침해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산업 기밀 침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그 비밀 정보를 어떤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경제 여건상 투자 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가안전기획부 후원으로 열린 산업 기밀 보호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날로 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 스파이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국제 산업 스파이 활동의 목표가 되고 있는 만큼 각 기업체들이 보안 시설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최희준입니다.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는 산업 기밀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까지도 이제는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 시간을 들여 개발한 이런 제품도 그 생산 기밀이 사전에 그야말로 헌일입니다. 그런 만큼 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출입 절차부터 유난히 까다롭습니다. 카메라나 녹음기, 심지어는 개인용 컴퓨터의 반입도 금지될 뿐더러 방문자는 목적에 따라 출입 구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드나드는 차량도 일일이 보안 요원의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오더라도 웬만한 용문은 면허실에서 끝내야 하고 사무실에는 관련 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실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무실에 들어서려면 또 한 번 검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컴퓨터 디스켓은 반드시 꺼내서 따로 마련된 함에 보관합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모든 서류는 꼭 분쇄기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른바 일상 보안의 생활화를 위한 노력들이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내부의 보안 유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산망 침투 등을 막기 위한 고도의 그 보안 대책이 더욱 절실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산업 기밀의 보호가 갈수록 절실해지는 만큼 그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찾으려는 관심도 높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데도 잘 나타납니다. 기업 간 또는 국가 단체 간 공 산업 스파이 방지 대책위원회를 공동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 보호가 기업과 국가의 전망까지 가름하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국가 안전도 이런 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근입니다. 안기부는 치열해지는 산업정보 전쟁 속에서 국내 기업의 산업기밀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민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습니다. 민관의 대응에 관한 시작하겠습니다. 송상현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뉴욕대 법대 석좌 교수, 그리고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개받은 송상현입니다. 오늘날 경제 정보, 과학 정보를 서로
쟁탈하는 그야말로 첩보 전쟁이 격화되고 그 이유는 그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자 자기네 국력을 높이고 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모두들 이러한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심화되고 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날을 꾸민 그 의도 내지 모양새는 그 법리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이론과 또 국내외적인 동향을 전부 이것을 일별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여러분께 그려드리고 또 그것을 보충하거나 비판하거나 코멘트하는 그런 지정 토론의 순서를 두어서 법률가가 한 분, 또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깊으신 경제학자가 한 분이 이거를 보강하는 토론을 해 주심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 현실 감각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현장에서 이 문제에 직접 문제에 접했고 그것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제1재단과 모감생명공학연구소에 계신 분들을 한 번씩 모셔가지고 그 생생한 사례 발표를 듣고 또 그에 덧붙여서 이 트레이드 시크릿을 가령 지적재산권의 하나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관청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 관청에서 나오신 분 또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실무를 하시는 변리사 중에서 한 분을 모셔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자유로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고 그러한 순서로 오늘 오후 이 세미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1 주제에 대해서 산업 기밀 관련 법제의 국제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신 김문환 박사를 청해서 이 김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이 산업 기밀 관련 법제의 국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제목에 조금 맞춘다는 의미에서 외국의 법제를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우리나라 이 법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산업 기밀 또는 뭐 영업 비밀이 뭐냐? 보통 우리 말 노하우입니다. 그것도 종류로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기술상의 비밀이 있고 경영상의 영업 비밀이 있다. 그러면 기술상의 영업 비밀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국내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명래 고약의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이명래 고약을 만드는 그 성분 그것이 지금까지 비밀 80년 된 비밀입니다. 외국의 예로서는 100년이 된 코카콜라 만드는 비결. 코카콜라가 먹으면 달짝지근하면서 톡 쏘는 맛인데 그게 무엇을 만드느냐? 지금 100년까지 그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술상의 영업 비밀이다. 그 다음에 경영상의 영업 것입니다. 경영에서 영업 비밀. 예를 들면 기업의 고객 명부. 요즘은 컴퓨터가 잘 되네. 고객 명부 잘 흘러나가기 쉽지만 또 고객 명부를 관리하기도 쉬워졌죠. 고객 명부가 반드시 영업 비밀이냐 그건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고객 명부라는 것은 중요한 영업 비밀에 속한다. 영업 비밀과 기술상의 경영상의 비밀을 침해했다. 6가지 행위 형태로 침해를 했다. 했을 때 그 법상으로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상의 처벌 규정이 있느냐? 형사상 처벌 규정은 우리 법이 미약합니다. 단지 그 회사의 이사나 종업했던 사람이 현직
회사의 임직원에 한합니다. 임직원이 아까 말한 기술상 영업 비밀에 한해서 경영상 영업 비밀을 침해해도 형사처벌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상 영업 비밀을 침해한 행위 중에서 주로 생산 기술에 관한 것을 침해했을 때 우리 형사처벌을 받게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 아주 범위를 좁혀놔. 그런 경우는 아예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또 미국의 경우에도 이 형사처벌 규정이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법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불러서 이 금지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비밀 침해를 해서 남의 기업을 설계도를 빼내서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만든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스파를 했을 때 이런 금지 청구권에 걸리면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술상의 비밀도 있고 경영상의 비밀도 있고 또 나아가서 재산적 정보에 포함되는 의학이나 농약의 특수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침해 형태는 6가지 형태로 우리 법이 제정되어 있고 크게는 정당한 행위로 되지만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주로 영업비밀 침해 형태로 이렇게 되고 침해했을 때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이나 또는 금지청구권도 되고 또 명예훼손 청구권도 물론 되겠지만 중요한 것이 금지청구권이고 형사상 처벌은 기술상의 비밀에 한해서 다시 생산 기술에 한해서 회사 임직원인 자에 한해서 처벌하는 경우로 이것이 많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우리 영업비밀보호법 또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이 법의 수준이 우리나라 수준에는 조금 앞서 있거나 우리 현실에 지금 가장 합치하는 가장 타당한 그런 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황선일 키니티 산업기술정보원의 특허정보부장인데 황선일 부장님께 청해서 제2주제 산업기밀 보호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할 주제 산업기밀 보호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와 갖고는 굉장히 고전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특허다, 영업 비밀이다, 뭐 산업 기밀이다 이거에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내서 장사하면 잘 되면 신나서 막 생산해냅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이 끼웃하다 보면 그 사람은 또 그걸 훔쳐갖고 내용을 가지고 가서 특허를 내버립니다. 특허권이 딱 가지면 그 사람이 먼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이것이 기술성이 특허화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하나 되면 특허권, 특허법 쪽을 택하시고 또 이게 기술로 신규성이다 뭐 이런 특허 조건이 안 되는 경우는 자 영업비밀로 보호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안 된다 하면은 산업기밀로 나름대로 통제를 잘해서 하죠. 이제 앞으로 WTO 시대에 갖고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나간다 이것은 안 되죠. 정부에서는 를 만들고 이럴 때 물론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수준에 맞추는 근접하는 방법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법규가 이게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한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걸 철저히 지킬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재도 충분히 가해야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인 관리를 과연 그럼 어떻게 해서 비밀 관리를 잘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도 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한 겁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사람을 관리하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그 풀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레이드 시크릿이라는 거기서 나온 게 미국 통계를 했을 때 산업 스파이에 의해서 산업 기밀이 유출됐다 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없더라. 대부분이 자사 종업원들이 잡담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 우선 종업원 관리, 즉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이거 어떠한 것이 비밀이고 우리가 비밀을 알려줘야 종업원들도 아는 거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여지껏 물적인 측면에서는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왕윤종 박사님은 경제학자시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과연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국내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합니다. 기술 이전을 하는데 과연 기술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인력 이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 있던 직원들이 과연 외국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국내 기업으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 정부의 협조를 얻어갖고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모토로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그 설문지에 대해서 통보를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트레이드 시크릿이다.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달아갖고 아무런 그 설문지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이 특히 미국계 기업들은 간단한 설문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트레이드 시크릿이기 때문에 전혀 얘기해 줄 수 없고 통보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이 기술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화할 수 있는데도 두 가지가 있죠. 특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특허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기업의 상당 기업들은 특허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다른 기업들이 진입을 할 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서 특허를 하는 아주 특이한 장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영업 비밀이란 것이 특허화의 하나 전략으로서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래서 실제로 이러한 과연 미국 기업들이 과연 실제로 영업 비밀과 이 특허를 어떻게 믹스해서 기술 보호를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80년대 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총장이신 총장인 리차드 레빈이라는 교수가 이 설문지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이 보통 우리가 기술 특허한다고 그럴 때 물질 특허하고 제법 특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 특허와 제법 특허에 있어갖고 특허와 산업 기밀 또는 영업 비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특허의 보통 우리가 제법 특허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은 영업 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인 보호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물질 특허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특허를 통해 갖고 보호하는 것이 영업 비밀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하고 그런 설문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특허화될 수도 있고 특허가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영업 비밀로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기술 보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업한테 중요한가 이런 마인드 자체를 갖는 것이 일단은 이러한 우리 오늘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있으신 두 분을 어렵게 모셔서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생생하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제당의 지적재산 팀장이신 이태호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취지를 크게 압축하면은 첫째는 남의 회사의 비밀을 뺏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회사의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지 말자. 이게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비밀을 유지 관리하는 데서 보호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장치를 아무리 굳게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역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종업원들은 이 영업 보호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강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
회사 영업 비밀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서약서를 받아놓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또 중간에 수시로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그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하기 전에 자기가 취급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마인드를 고취시킨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 그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또는 다른 경쟁사에서 파격적인 대우를 가지고 스카우트를 만약 해갈 때 그 사람이 과연 그냥 가겠느냐, 비밀도 같이 가져가지 않겠냐, 그런 이제 염려가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최대 한도로 어떤 그 핵심 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회사의 어떤 그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 관리를 하는 것이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나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그 영업비밀 침해 사례가 전부 합쳐보니까 27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해 사례를 우선 그 침해 유형별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선 부정 취득, 그러니까 남의 회사의 그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9건이었습니다. 상당히 3분의 1 정도의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비밀을 경쟁사에게 정보한 건수가 18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일어났던 27건 사건을 어떤 법에 적용가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형법상의 어떤 그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또는 이제 배임죄라든지 주거침입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형법상의 그 고소를 당한 그런 건이 22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처분 사건 이렇게 이제 3건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모감생명공학연구소의 김용수 이사님을 청해서 또 직접 경험하신 사례를 발표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소한 예와 어떻게 그것을 산업기밀을 보호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로서는 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균주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무단 반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다가 그 크론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것은 지금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그 교수분 계신 랩의 학생이 어디 업체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할 때 빨리 계장 진급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 크론을 반출해 나간 것이 나중에 이제 캐치가 됐습니다. 그것이 캐치된 지 한 일주일 만에 바로 캐치가 되어서 그 학생이죠. 학생 겸 신입 직원. 마침 그 업체가 저희들과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바로 불러들여서 교수분, 저희, 그쪽 학생, 그쪽 업체 해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그 선에서 바로 해결한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 1년 반 전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기술 도입 관계, 기술 협력 관계를 외국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물론 하기 전에 시크릿 어그리먼트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기술도 있고 어느 면으로는 그것을 포장을 잘해서 실험실적으로 된 것을 곧 커머셜화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 해오는 경우가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디스커션한 과정, 저희들은 사실 외국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웃고 많이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또 나를 이렇게 좀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중요한 정보를 내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최종 그걸 상업화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는 것을 확인하는 중에 이거는 뭐 앞으로 뭐 몇 년 더 가야 됩니다. 이러는 소리가 이제 수상해서 파고들 가고 뒤로 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르긴 내막적으로 몇 년 했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아주 무서운 사례를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또 하나 예가 저희들도 뭐 조그마하지만 있습니다. 금년 작년 말에 이제 대개 퇴직을 연말 뭐 이렇게 합니다. 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들 연구소에서는 키 멤버로 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도 약 뭐 1년여 파견을 해서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오파상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은 경쟁 업체에 가서 저희 모감연구소에서 1년 기술 연수를 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교육도 좀 저도 받았고 저도 좀 거론을 해야 되겠기에 그쪽 보안 담당관하고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뭐 법적인 거 내가 뭐 2년인지 1년인지 그런 건 모르지만 지금 불과 퇴직한 지 2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그쪽에서도 그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해당 자를 그 업무에서 빼고 그 사람을 지금 외국으로 2년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결별을 시키는, 사실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전부 다 다행으로 크게 확대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결국 강조합니다. 자발적 해라. 네 인감증명서 제대로 관리하듯이 자발적으로 해라. 주인의식 가져달라. 애사애국심 가져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그 영업 비밀을 지적 소유권이라고, 소유권의 하나라고 봤을 때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특허청인데, 거기서 황의창 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특허청의 영업비밀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주로 앞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란 어떤 상태에 있는 정보냐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란 어떠냐? 당해 영업비밀 정보가 간행물 등 전파 매체 등에 실리지 않아 일반인, 즉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 체제나 그 방법 등을 동원하여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사람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여도 그 수 많고 적음에는 관계없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는 자에게 영업비밀 유지 의무가 주어지면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관리하에 있다는 뜻이 되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우연히 같은 정보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제3자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그 판단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입니다마는 금지 청구권 등에 있어서는 금지를 할 것인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금지의 실익이 없으면 금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두 변론 종결 시점에 비공지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금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연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에 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독점적 경제적 가치라는 의미이지 영업비밀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또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룰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제도 운영은 산업계에서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 임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영업비밀의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법적 구제 방법 등을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 앞에서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소개하신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업 문화에 알맞는 최적의 관리 모형을 개발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윤배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하면서 그 제3자와 교섭을 합니다. 물품 납품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뭐 공사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계약 쌍방 간에는 어떤 그 이 계약 대상에 대해서 서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느 한쪽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 비밀을 소개하게 되죠. 그럴 때 그 계약 당사자가 이제 상대방의 그 영업 비밀을 안 상태에서 상담을 계속하게 되면은 거기는 그 특수관계자라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집단이나 회사 전체가 그 영업 비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회사의 모든 그 직원들이 제3자와 교섭을 할 때 계약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방문하거나 제3자의 예방을 받을 때 그 지켜야 될 그 수칙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쭉 보면은 그 타인이 지금부터 내가 이 설명하는 내용 속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그냥 듣고 있게 되면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때 분명히 내가 수용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이 타인의 영업비밀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업비밀을 방어하는 것은 항상 그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그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그 특수관계 하에 있지 않은 제3자는 타인의 영업비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된 결과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은 저희로서는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뭐 한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시간이 됐으니까 이걸로서 오늘 세미나를 전부 막을 내릴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